사줘야 한다면, 또 사줘야만 한다면 어떻게 사줘야 되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사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약간 특화된 부분이기도 한데, 자녀에게 산악자전거를 사줘야 하는 부모님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산악자전거를 사달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 자녀를 위한 가이드 영상이자 그와 관련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매장이 이제 마포에 있는데, 요 마포 인근에서 이제 뭐 고양시나 인천, 강서구, 그다음에 마포구는 당연하고 뭐 요 일대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저희 매장에 산악자전거 때문에 많이 와요. 이 지역에 산악자전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자전거를 판매하기도 하고, 좋아할 만한 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살 수 있을 법한 산악자전거를 판매하는 매장이기도 하고,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들 치고는 이제 나이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좀 친화적인 매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희 매장에 오는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설명하는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됐고요. 일단 산악자전거가 이제 약간 남자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가 됐어요. 남자 아이들을 위한 등골 브레이커. 예전에는 뭐 노스페이스 패딩이라든지 뭐 게임기라든지 뭐 픽시 자전거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생각보다 산악자전거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화에 못 이겨서 사줘야 되지만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로 이제 떠올랐는데, 이게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잘 설득하기가 어렵죠. 이 비싼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이 자전거를 사줘야 할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이들 얘기만 듣고 그 이야기를 이해해서 사주기가 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해가 된다 한들 자전거의 가격이 어떤 분한테는 뭐 그래 사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와, 이거 자전거 사줘야 되는 게 맞나? 학생들한테 이만한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사줘야 된다 라는 건 아니지만, 사줘야 한다면, 또 사줘야만 한다면 어떻게 사줘야 되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사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상이 뭐 전체적으로 짧진 않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상황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산악자전거를 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자전거가 이제 코나에서 나오는 이제 하드테일과 풀서스펜션 자전거,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요 자전거들인데, 도대체 많은 자전거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산악 자전거를 사줘야 되냐에 대해서 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미니벨로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뭐 생활형 자전거도 있고, 산악 자전거도 있고, 로드도 있고, 뭐 픽시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일단 아이들이 엄마 나 산악자전거 사줘, 아빠 나 산악자전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산악자전거는 아이들이 진짜 산악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산악자전거잖아요. 그러면 산악자전거는 뭐냐, 산에 가서 타는 자전거가 산악자전거죠. 그리고 스포츠용 자전거인 거예요.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승용차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일반 상황에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스포츠카는 스포츠 주행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잖아요. 그쵸? 용도 자체가. 그래서 뭐 서킷에 가서 드라이빙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인 뭐 주행을 하더라도 좀 스포츠한 상황으로 주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산악자전거도 스포츠용 자전거라서 산악자전거거든요. 산악에서 즐기는 스포츠용 자전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 산에 가서 타지도 않을 건데 너 왜 산악자전거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 산악자전거는 산악에 가서 타는 자전거지만 산악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항상 산에 가서 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공원에 있으면 그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점프를 하고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를 들고 그 다음에 뭐 계단을 내려가고 턱을 내려가고 턱을 올라가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아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뭔가 좀 더 디벨롭이 되면 이제 산악에도 가고, 또 내리막을 탈 수 있는 다운힐 코스가 있는 MTB 파크에도 가고, 이렇게 취미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 모든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산악 자전거가 필요한 거예요. 산악 자전거의 형태를 닮은 유사 산악 자전거가 아니라 진짜 산악 자전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산악 자전거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기고 싶은 그 놀이가 결국에는 하나의 스포츠고, 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용도에 맞는 자전거가 필요한 건데, 그 자전거가 바로 산악 자전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자전거가 산악 자전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전문 산악 자전거라고 한다면 한 10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들이 그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또 그런 행위를 하려면 그 자전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악 자전거를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산악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포츠용이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거다. 그냥 자전거 타고 한강을 좀 타고 학원을 가고 뭐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타거나 친구들 만나서 잠깐 놀러 가고 이렇게 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한 장르의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왜 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나 스스로도 나를 설득이 돼야 되잖아. 내가 자녀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뭐 몇백만 원,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지출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살짝 드리자면, 자녀가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생기는 유익함, 산악 자전거를 스포츠로 즐기는 거에 대한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체육관에 가서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해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지금도 즐기고 있고 또 교육도 해봤고, 지금은 이제 산악자전거 코치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떠한 스포츠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스포츠는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모든 학습의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그게 공부든 그게 스포츠든 이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익혀가는 데 있어서는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에 취미가 있거나 공부에 좀 재능이 있어서 학습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그 학습을 우리가 학습으로 여겨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간다면 좋은데, 항상 또 그렇지만 않는 자녀들도 있고,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항상 배우고 뭔가를 익히고 또 그걸로 뭔가의 결과를 내서 이제 그걸로 돈도 벌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 시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익히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단순하게 너무 놀이나 뭔가 유흥으로만 봐주시지 않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어떠한 스포츠를 익혀가는 학습의 단계로 봐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산악자전거는. 왜냐하면 산악자전거는 일단 눈으로 이렇게 구성이 보이잖아요. 속으로 숨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우리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산악자전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한다면 그 자전거를 구성하는 것도 눈에 훤히 보이고, 그 자전거를 타 나가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익혀가고 배워가고 연습해가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이 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MTB 코치로 바라보는 입장이고, 또 산악자전거는 여럿이 어울려서 타면 재미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자전거를 잘 탄다고 내가 즐겁지는 않아요. 이건 뭐냐면 개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르르 타지만 결국 그 타는 행위 자체는 나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재미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산악자전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 타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 개인의 노력과 연습, 그 다음에 개인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게 성취고, 그게 어떠한 이 산악자전거를 즐겨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좀 이걸 즐기다 보면 내가 철저하게 외로울 때가 있고 되게 고독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 스스로 인내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라 보니까 청소년기에 익히면 좋은 장점이 있다. 네, 이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 자녀 세대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이제 즐기면서 살아갈 때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스포츠다, 산악자전거가.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뭐 시대를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여럿이서 뭔가 시간을 내서 정말 넓은 공간에서 하는 스포츠보단 개인이 개인의 시간에 맞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좀 자전거는 사실 어릴 때 해도 좋지만 이렇게 내가 70세, 80세가 돼도 사실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익혀두면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즐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또 트렌디하고, 또 관심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지셨다고 봐야 돼요. 직장을, 취업을 뭐 공교육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평생 직장을 산다? 이제 이런 개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직업과 몇 개의 직장을 다닐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관심과 여러 호기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산악자전거를 취미로 갖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장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MTB의 유익함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본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설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이제 굳게 드신 거죠. 그래, 자녀들한테 자전거를 사줘야겠다, 산악자전거를. 그러면 어떤 산악자전거를 과연 사줘야 하는지, 얼마의 예산을 갖고 사줘야 하는지, 또 어떤 산악자전거 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자전거는 이제 하드테일이라는 자전거예요. 이거는 브랜드나 이런 게 아니라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테일은 꼬리가 딱딱해서 하드테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악자전거 중에 앞에만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를 하드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악자전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전거고, 전문 산악자전거에서 입문형 산악자전거, 가장 가격적으로도 접근성이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풀 서스펜션 자전거라 그래서 서스펜션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꼬리가 딱딱하지 않은 하드테일이 아닌 자전거, 풀 서스펜션 자전거라고 하는 요 자전거예요. 요 자전거는 조금 더 그 산악자전거를 기술적으로 타내는 데에 특화가 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전거로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조금 더 하드테일보다 하드코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등급의 부속들이나 많은 부속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시작 가격이 이제 스타트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죠.
네, 200만 원 후반대.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자전거와 요 자전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보시면 보통 막 한 키가 한 140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와서 이제 산악자전거를 관심을 갖고 사려고 하거든요. 딱 보면 자전거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전거의 휠 사이즈와 자전거의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요즘 기성의 산악자전거에서 사실 수 있는 거는 휠 사이즈는 두 가지예요. 바퀴가 27.5인치냐 29인치냐, 네, 이 두 가지고, 이 바퀴 사이즈는 프레임 사이즈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27.5인치는 조금 작은 바퀴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 29인치는 좀 큰 바퀴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건데, 키가 한 140 정도 이렇게 되면 작은 바퀴에 작은 프레임을 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이제 뭐 신장이 크면 사실 그거는 이제 취향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프레임의 크기는 그냥 옷하고 똑같아요. 내가 허리가 얇으면 26인치 바지를 사고, 허리가 막 뚱뚱하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34 사이즈 바지 사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신장에 맞는 프레임 사이즈를 사면 된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X 스몰부터 X 라지 혹은 2X 라지 정도 사이즈 되는 자전거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은 약간 이제 너무 신장이 작지 않으면 한 치수 정도 업을 해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근데 바퀴 사이즈와 프레임 사이즈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는 나한테 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나는 뭐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달라는 아이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어떤 자전거를 사주시는 게 좋냐, 그거는 이제 가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부모님의 교육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매장에 오는 학생들의 90%는 이 프로세스 153이라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해요. 이 자전거를 사면 학생들이 산악자전거로 즐기고 싶은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게. 물론 이거보다 차고 넘치게 또 좋은 자전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자전거가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상황이란 걸 고려하잖아요. 부모님을 설득하기에는 이 자전거는 시작 가격이 398만 원이에요. 이 398만 원짜리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의 학생들도 많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나름의 타협을 해서 프로세스 153 아래에 있는 프로세스 134 298만 원짜리 풀 서스펜 자전거로 타협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것도 이제 타협이 어려우면 이렇게 100만 원 초중반에 걸쳐져 있는 한 150 미만에 있는 이런 하드테일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구매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선에 있는 입문형 하드테일이나 혹은 이제 400만 원에 가까운 이 풀 서스펜션이나 요 사이에 있는 자전거들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학생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은 프로세스 153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자전거를 살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육관이 안 맞거나 소비의 가치가 안 맞으면 여기를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코나의 요 하드테일 라인들, 100만 원 초중반에 걸쳐져 있는 요 자전거는 사주셔야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것도 안전하게. 네, 요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드테일과 풀샥의 차이, 또 그다음에 바퀴와 프레임의 사이즈의 차이, 그다음에 어떠한 자전거를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님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네, 요런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꽤 많이 또 시청하셨죠? 이제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산악자전거를 사는 것까지 오케이, 모델도 정했고 다 정했어요. 그럼 이제 산악자전거 사주면 끝이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고비긴 한데, 산악자전거를 사줄 때는 일단 기본적인 보호대도 좀 같이 사주셔야 돼요. 보호장구, 헬멧, 신발, 장갑,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정도. 그래서 액세서리 비용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안전장구. 네, 그 다음에 관리, 진짜 실제적인 관리 있잖아요. 이거를 소유했을 때 일단 학생들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네, 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산악자전거가 문제가 생기면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이든 아니면은 뭐 자가를 이용해서 매장에 오셔야 되니까 일단 자가 정비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입문자의 단계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정비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상암 DMC에서 오시는데 매장이 너무 멀대요. 근데 또 어떤 부모님은 저기 인천에서 오는데 가까이 있어서 참 다행이래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성향이거든요. 좀 이동하시는 게 부담이 있으신지,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지, 또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자전거 정비는 이제 아이들이 타는 거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자주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장에 올 일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매장에 오시는 걸 염두하셔서 매장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동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매장에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 매장은 한강에서 바로 진입이 돼서 가까운 매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트러블이 있을 때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거는 차로 실어 온다 한들.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진짜 막 이 상처가 곪고 골마서 주행이 정말 불가능하고 수리가 엄청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극한으로 타다가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비 비용도 많이 나오고 정비로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는 저희가 출고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가져오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정비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는 드리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자전거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행위에 대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도구를 피땀 눈물로 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님이 시원하게 팍 사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행위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이 도구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혹사시키는 거죠. 계단을 타다닥 타요. 그럼 계단을 잘 타면 이제 좀 그만 타도 되거든요. 다른 거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다고 계단을 계속 타. 막 계단을 막 엄청나게 타요. 막 그러면 자전거가 결국에는 혹사가 당하고, 그러면 아무리 정비를 자주 보고 여러 번 보고 잘 한다 그래도 자전거는 소모품이잖아요. 자전거가 이제 망가지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도 막 자기들이 막 뜯었다 분해했다 잘 모르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좋지만 너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심하게 하는 거죠. 막 친구들하고 막 부속 막 교환하고 막 중고로 팔았다 붙였다 다 좋아해요. 그래도 상황을 좀 인지해가고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실도 좀, 이거는 어디 이렇게 도서관 갈 때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다가 쉽게 묶어놓고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아끼는 마음이, 그거를 갖고 있는 주인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스텝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신장이 크거나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그 다음 자전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설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관리 이렇게 해야 한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관리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들리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설명은 끝났고 이제 총평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진짜 타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제 무릎에 있는 모든 흉터와 상처는 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지만 산악자전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타는 우리 막 자전거 있잖아요. 철TV 막 그런 걸로 산에서 타고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랬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막 부모님하고 와서 뭐 어떤 학생들은 너무 기분이 좋게 막 사가면 저도 기분이 좋지만 또 이게 부모님의 상황도 알거든요. 이게 또 시원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게 뭐 좀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전거를 사주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적절하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고 우리 부모님은 안 사주신다거나 못 사주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회가 와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알바해서 제 돈으로 샀는데 언제?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해도 아쉽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서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매하지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어떤 자전거가 있을까? 자전거는 뭐 부속은, 브랜드는, 그다음에 막 해외에서 떠도는 그런 커뮤니티 영어로 된 거 막 동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 그렇게 저는 공부 아닌 공부를 해가면서 갖지 못했을 때 그 추억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이게 단순하게 유흥거리로만 좀 봐주시지 마시고, 또 학생들은 너무 또 이거를 즐기고 노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좀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해가 되도록, 또 설득이 되도록 대화를 잘 하시면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좋겠고, 저희 매장에 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 또 상황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오셔서 또 잘 상담 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